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내용 개념들을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는 좀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해서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내가 어떤 사업 보고서를 분석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배우는 이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어떤 이익 실적을 분석할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그것도 자유롭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와 주석사항이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본 변동표와 주석사항은 기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게 부속 명세서입니다. 부속 명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어떤 매출원가를 알려면 매출원가의 구성요소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원가 명세서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사업보고서의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상의 그 주석사항에 보면, 그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대략적으로 유출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영상을 따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혹시라도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회계글을 받으시는데 그 글에 우리 동영상을 제가 별도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드려요. 이것도 아마 지금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읽고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만들어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강의 영상 번호를 꼭 옆에다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재분을 해보려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쪽 옆에가 너무 공간이 적더라고요. 이 공간이 적어서 여러분들 편집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좁혀 놓으셔요. 좁혀 놓으시고 공간을 좀 늘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가로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가로로 재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로로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가로로 이렇게 재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재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재무 상태표는 그렇잖아요. 일정 시점이잖아요. 재무 상태표만 일정 시점,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 상태표만 일정 시점의 어떤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정 시점. 이거는 1월 1일 시점의 회사의 재산 상태예요. 이것은 12월 31일 시점의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 상태. 그러니까 좀 직관적이잖아요. 재무 상태. 재무 상태. 상태는 뭐예요? 고정된 거잖아요. 고정.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고정된 거예요. 고정. 재무 상태표는 뭐냐면 일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재산은 어때요? 삼성전자의 거래처는 뭐 세계 곳곳에 많아요.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계속 팔리고 있고 반도체도 팔리고 있고. 그럼 뭐예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이 들어오든지 매출 채권이 증가하든 둘 중 하나잖아요. 계속 재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1월 1일이라는 시점으로 딱 끊어주지 않고, 아니면 12월 30일이라는 시점으로 딱 끊어주지 않고 어떤 일정 기간으로 뭐 재산을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1초마다 하나씩 변동이 돼 버리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끊어줘서 그때의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원가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자본 변동표도 뭐냐면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제조 원가는 뭐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회사의 그 공장의 제조 원가의 어떤 명세를 나타내는 거, 일정의 흐름.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손익계산이에요. 손익계산 뭐냐면 손실과 이익의 계산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영 성과. 그리고 이것도 아주 직관적이죠.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예요. 즉 일정 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일정 기간은 플로우 개념, 플로우. 플로우는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사업 보고서를 분석할 때 재무상태표는 무게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무게의 개념이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개념이다. 위치 에너지. 그래서 뭐냐면 자, 땅바닥에 동일한 어떤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는 땅바닥에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돌멩이죠. 돌멩이가 있는데 하나는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하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돌멩이 중에서 이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놓아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어느 게 커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훨씬 운동 에너지가 큰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운동 에너지는 주가다. 그래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주가의 어떤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운동 에너지가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 이건 무게가 적게 나가요. 근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돌멩이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그리고 똑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돌멩이가 훨씬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잖아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왕이면 큰데 위치 에너지까지도 크다. 그런 것들은 무게가 큰데 위치 에너지까지 크다. 그러한 종목은 운동 에너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똑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한 3층 높이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지상 3층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회사는 5층에서 5층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3층으로 떨어져 있어요. 한 회사는 지하 3층 높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시장에서는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떨어뜨리면 지하 1층까지 떨어뜨린다. 이것보다도 이걸 더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5층에서 3층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지하 3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 게 훨씬 더 위치 에너지가 커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작아졌고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어떤 절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지 작아지는 건지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좀 편하게 할게요. 이거 지우고 가면서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 어떤 이익이잖아요. 이익.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익이 나와. 이익이. 회계상 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의견이라고 했어요. 의견이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의 이익을 나왔으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현금 흐름표는 뭐예요? 팩트라고 했어요. 팩트. 그래서 뭐냐면 팩트, 예. 팩트인데, 그래서 이 의견은 항상 팩트와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가 이익은 뭐예요? 회계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현금은 뭐냐면 재무부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부서와 재무부서를
막 혼동해서 쓰는데, 회계부서는 보통 어떤 손익계산서 이익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하는 부서고, 재무부서는 현금,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리는 어떤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자금 조달이나 창출되는 현금들을 이제 구상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의 어떤 단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이 잉여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PBR 영상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PBR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본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하시라. 그래서 뭐예요? 이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보다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뭐냐면 회사가 과거로부터 어떤 경영 성과가 과거에 아주 좋았던 어떤 실력 있는 회사다. 이것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자본 잉여금이 더 크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그렇죠. 이 회사는 자금 조달, 뭐 유상증자나 뭐예요? 전환사채 등을, 뭐 신주인수금을 사채 등을 많이 발행해서 전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식 장사를 하는 그러한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도 뭐예요? 어떤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아니 타법인을 어때요? 어, 인수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보수적으로, 항상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을 상정하고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잉여금이나 손익계산서는 리셋이 되는 개념이에요. 리셋이 되는 개념이다. 리셋은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뭐 매출이 1000억이 발생하고 그럼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에 딱 되면은 리셋이 돼서 매출이 0으로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여기도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 되는 개념이고,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계속 쌓이는 개념이에요. 누적. 무게라고 했죠, 아까. 누적이 되는 개념이에요. 누적. 리셋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익이 이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계속 쌓여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본은 뭐냐면 회사의 거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 그 중에서 이익 잉여금은 거의 손익계산서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들이 어떤 투자 대상으로 관찰하는 그런 회사로 선정하면 좀 실패를 볼 확률이 적어요. 그렇죠? 네, 꾸준히 계속 이익을 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우리가 매출부터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 자, 매출 한번 볼까요? 매출을 보면, 매출이 발생하면, 이 매출이 발생하면 어때요?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외상으로 받으면 어때요? 매출 채권이 증가하죠. 매출 채권. 그렇죠? 매출이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이 증가해요. 근데 현금으로 안 받고 매출 채권이 증가할 수도 있죠. 외상으로 받으면.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현금 흐름표는 단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면, 이게 매출이 영업이잖아요.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우리 회사 물건 사줘. 이게 영업사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회사 물건 사줘. 이게 영업사원들이 하는 회사죠. 하는 행위죠.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뭐냐면 이 단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요. 손익계산서에 이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 단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이 잉여금으로도 가지만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단기순이익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금을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매출이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자, 매출은 뭐예요? 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은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에 플러스 돼요. 그렇죠? 플러스 되는 요인이에요. 매출원가는 이익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고, 자, 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에요. 그럼 자, 현금으로 받으면 이게 모든 매출이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고, 이것도 현금 그대로 이익이 증가한 만큼 현금도 증가하겠죠. 그 현금으로 다 받는다면, 현금 거래만 한다면,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과 이 현금이 일치가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금 흐름표를 안 구해도 그냥 이익이 어떻게 해요?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현금 거래면 그러면 뭐 문제가 안 생기죠. 당기순이익의 질이 좋아져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의 질이 좋아지는데 매출 채권 외상으로 받았다. 그럼 뭐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익은 플러스가 됐는데 현금이 안 들어왔다. 이만큼. 그래서 뭐냐면 기초의 매출 채권하고 기말의 매출 채권이 이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매출이 10만큼 했다고 쳐요. 기초에 10이었는데 매출이 10만큼 해서 20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10만큼 증가했죠. 이 증가한 만큼 뭐예요?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돼요. 매출이 증가한 만큼, 매출 채권이 증가한 만큼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야 되죠. 왜? 실제로는 지금 이게 여기는 10만큼 증가했으니까 10만큼 증가했죠. 여기도 플러스 10만큼 증가했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10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야 현금이 0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자산이 기초보다 기말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분만큼 20 빼기 10 하면 10이잖아요. 증가분만큼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효과가 있구나. 왜? 자산을 현금으로 사기 위해서 현금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내가 자산을 사기 위해서 현금이 나갔구나. 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이제 부채는 이제 플러스 증가하는 것은 플러스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역으로.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를. 자, 매출 채권하고 그다음 미수금 기타 채권이죠. 미수금하고 미수수익. 우리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이거 반복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아마 끝까지 지금 들었어도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다른 사람이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하고 미수수익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배웠어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할 때 직원들한테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몰라요. 아무리 많이 이렇게 장부 무슨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막 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막상 이런 거 물어보면 면접 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명확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개념들을 정확히 좀 아셔야 좋아요. 매출 채권은 뭐예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는 거고 미수금은 뭐예요? 매출 채권은 청구권이 미수금도 청구권이 있어요. 미수금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 청구권이 없어요. 매출 채권은 뭐예요? 정관 있죠. 정관에 보면 목적 사업이 있어요. 목적 사업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외상이다. 그럼 매출 채권이에요. 미수금은 목적 사업이 정관에 없으면 만약 임대 사업이 목적 사업에 있다. 그러면 임대료를 못 받았다. 그럼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 사업이 없다. 그럼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목적 사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쵸?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으로 무슨 뭐예요? 어떤 그 권리 있죠. 권리를 양도하고 이게 매출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목적 사업에 있으면 매출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매출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라
정관에 목적 사업에 있으면 그게 매출이고 목적 사업이 없으면 매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매출 채권, 매출을 해서 발생한 매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아닌 거는 미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예요. 자, 미수수익은 뭐예요? 미수수익은 만약 우리가 임대료가 있어, 임대료가 있는데 12월 달치 임대료를 우리가 항상 계약상 언제 받냐면 1월 달에 받아요. 1월 5일 날. 다음 달 5일 날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11월 달치는 12월 5일 날 받고 12월 달치는 1월 5일 날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자, 1월 5일이 지났는데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출 채권이에요. 만약 이게 목적 사업이 없다. 목적 사업이라면 매출 채권이고 정관상 목적 사업이 아니다. 그럼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이다. 근데 1월 4일 날에 보니까 못 받았어. 1월 4일 날. 아직 1월 5일이 안 됐잖아요. 1월 5일이 돼야 뭐냐면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상에 1월 5일 날 받기로 다음 달 5일 날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5일 날 안 됐잖아. 1월 4일은. 내가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 야 1월 5일 날 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때는 뭐냐면 12월 달치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근데 청구를 할 수 없어요. 1월 5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미수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미수수익으로. 그래서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또 이 비슷한 개념, 미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 계약자산 중에서 우리가 또 건설업체에서 미청구공사 이런 게 뭐예요? 청구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미청구공사는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수수익과 같은 개념인데 미수수익은 어떻게 보면 자의성이 별로 없어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자의성이 별로 없잖아요. 월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이 월마다 임대료가 매출로 정확하게 나오는 자의성이 없잖아요. 근데 계약자산은 뭐냐면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이 진행률인데 이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이게 예정 총 원가잖아요. 이 부분을 뭐 더 많이 기록할 수도 있고 적게 기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진행률이 바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의성이 있다는 거죠. 계약자산은 좀 자의성이 있다. 그래서 계약자산은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 한번 지금 복습한 거예요. 지금 자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약간 생략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금 대충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로 가보면 이 매출 원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매출 원가에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한 줄로 돼 있어요. 매출 원가, 매출 총익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매출 원가가. 근데 어때요? 매출 원가는 이 만약 제조업체면 우리가 제조업체로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제조업체는 뭐예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잖아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영. 그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원가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매출원가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죠. 매출원가에다가 뭐예요? 마진을 붙이면 뭐예요? 매출원가에다 마진을 붙이면 판매가예요. 판매가에다가 뭐예요? 판매 수량이 있으면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매출원가에 마진을 붙이면 그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되는데 이 마진을 붙이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 보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쵸? 수요와 공급. 이것은 뭐예요? 완전 경쟁시장이잖아. 완전 경쟁시장. 이것은 뭐냐면 잉여가 없다는 거예요. 잉여가.
잉여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완전 경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마진이라는 게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 제조원가 병세서의 논리는 독점 기업의 어떤 논리예요. 독점 기업. 즉 독점력이 있는 기업의 논리다. 이 독점력이라는 게 뭐냐? 독점력이라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경제적 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해자. 즉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익을. 마진을 보고 잉여가 나타난다고 제 잉여가 나타나면 이 마진이 다른 회사들에서 그러면 저 회사 저 사업이 뭐야 잘 되네 우리도 들어가야지 이것을 배타적으로 막아주는 게 경제적 해자예요.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 약간 독점력이 있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못 들어오게 오랫동안 막아줄수록 이 회사의 잉여는 커진다. 이익은 커진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관찰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잉여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쁘겠죠. 독점력 있는 회사는 나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독점력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자, 이 매출원가를 지금 이제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독점력, 경제적 해자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면 우리가 판매가를 우리 회사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마진을 붙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판매가가 할인될 수가 있어요. 할인 판매. 우리가 뭐 떨이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 뭐 대개방 막 그렇게 하잖아요. 락앤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사업 보고서 분석했죠. 재고가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주 악성 재고들을 뭐예요? 아주 공장 대개방, 뭐 창고 대개방 해가지고 아주 할인 판매를 해가지고 악성 재고를 미리 해소를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가격 결정력이 이제 떨어지면은 어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업황이 안 좋아서 뭐예요? 회사가 이익이 줄었다. 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업황이 안 좋아요. 보니까 이쪽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업황이 안 좋다. 업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판매 수량이 줄어들겠잖아요. 그리고 또 피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매출원가 그대로라면 어때요? 이익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과연 재료비, 원재료 비중이 크냐, 아니면 노무비 비중이 크냐, 아니면 경비 비중이 크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봤더니만 재료비 비중이 크다, 큰 회사다. 그러면 이 원재료 있잖아요. 매입할 때 이 원재료 매입 가격의 변동을 봐야 돼요. 아, 지금 원재료 매입 가격이 그대로네. 업황이 안 좋아서 우리는 수량이 떨어지는데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데 이익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만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겠죠. 동일 업종에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나마 현금이 지금 많아요. 현금이 많아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너졌어요. 이 회사도 무너지고 이걸 못 버텨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무너졌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제 원재료를 원래 이 회사도 구입하고 이 회사도 구입하고 이 회사도 구입해야 되는데 또 우리 회사도 구입하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회사가 두 개가 무너졌으니까 어때요? 원재료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두 개 회사가 무너지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뭐냐면 이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스프레드가 있죠.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수량이 떨어져서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 과거보다 훨씬 선방을 한 거예요. 이익이 선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들 거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 거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Q가 증가를 해요. P도 약간 증가를 하고.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거 막 이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크고 막 인건비도 어느 정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임차료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 회사들은 어때요? 또 고정비가 크단 말이에요. 고정비가 크면 매출이 또 증가를 하면 뭐예요? 영업이익,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간이고 이것은 재산, 이것은 이익, 가중치. 그래서 과거에는 재산 가치를 보고 즉 PBR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고퍼에서 나중에는 저퍼가 될 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니까 단기순이익은 더 많이 증가, 재무 레버리지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쵸? 이익의 어떤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고퍼에서 투자해서 저퍼에서 나중에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만약 우리 회사가 노무비 비중이 크다, 원재료 비중은 별로예요, 노무 비중이 크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원재료 비중이 적고 노무 비중이 큰 회사들은 좀 뭐랄까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회사들일 확률이 커요. 뭐 유형자산이 좀 적고, 그쵸? 유형자산이 적고 이제 어떤 지적재산권이 좀 많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노무 비중이 크는데, 아니면 이제 무슨 뭐 건설업체 같은 경우 노무 비중이 크죠. 이제 건설업체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최저임금이 증가했다, 어때요?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악재잖아요. 단기순이익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증가해서 이쪽으로 가서 매출원가가 증가해버리니까 당연히 악재예요. 최저임금 상승은. 노무비가 많은 회사들은. 그러면 뭐예요?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관찰해? 노무비가 많은 회사는 얼마나 회사를 자동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동화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동화가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면 상당히 다시 한번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제조원가 부분은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의 상대 계정은 뭐냐면 원재료를 산다. 원재료를 사는데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주고 살 수 있어요. 원재료를 살 때. 그렇죠. 외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외상으로 사고, 외상으로 사면 뭐가 증가돼요? 매입 채무가 증가가 되겠죠? 매입 채무가 증가가 돼요. 자, 원재료를 10원만큼 샀어요. 기초에 매입 채무가 10원 있었어요. 그러면 기말에는 얼마큼 돼요? 10원에다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또 10원 플러스 되면 20원이 되죠. 20원. 기말에는 20원이 돼요. 그러면 얼마큼 증가했어요? 10원만큼 증가했죠. 10원만큼. 10원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어요?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플러스 효과라고 했죠. 아까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왜냐면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는 차입금 있죠.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을 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채가 증가하면 플러스 효과, 현금 흐름표에 자산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효과.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이제 좀 이제 들어간다면 원재료가 증가한 것은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증가할 확률이 크다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매출원가가 증가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익이 감소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익은 감소했는데 뭐예요? 현금은 안 줬다. 그러면 플러스를 시켜줘야 현금이 그만큼 되죠. 현금으로 묵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채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현금이 플러스 효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게 편하다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는 공장과 관련된 거예요. 공장과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사무실과 관련된 사무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예요. 공통되는 그런 비용들은 공통되는 뭐 공장과 사무실의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공통으로 뭐 썼다. 이런 것은 어떤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무슨 뭐 같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어떤 복리후생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뭐 생산직과 사무직을 뭐 인원수대로 안분을 해서 제조원가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로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매출원가가 근로자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한다. 그럼 위로금을 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눈물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고, 아까 체육대회 그런 것들 기쁨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희노애락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우리는 숫자만 보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이면의 것을 좀 많이 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뭔가 가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예, 이런 부분들을 해야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매출, 그 다음에 공장 관련 이제 세금을, 이제 세금 있죠. 세금과 원가. 공장 관련 세금을 내면 제조 원가로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세금을 내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가 있고, 원재료를 사서 외상으로 샀다가 매입 채무예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아직 안 냈어요.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구분해 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미지급금 똑같아요. 상대방이 이것은 청구권이 있는 거고, 이것은 상대방이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자, 급여를 지급하는데 12월 달치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1월 5일에 지급을 해요. 자, 그러면 1월 6일에 아직 회사가 급여를 안 줬어요. 근로자가 청구를 할 수 있죠. 우리 아직 왜 급여를 안 주냐? 근로계약서상에 1월 5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줄 미지급금이에요. 상대방이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월 4일날 아직 급여를 안 줬어요. 1월 4일날. 근로자들이 청구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1월 5일날 주기로 했잖아요. 12월 달치 급여를. 그럼 1월 4일날 안 줬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근로자들이 아직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되고, 여기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매출 총이익은 뭐예요? 이 안에는 매출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매출 원가는 뭐예요?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생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산이 아니고 도소매면 말 그대로 상품을 매입해서 이게 매출 원가가 되죠. 매입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에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 이게 매출 원가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조 회사를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매출 총이익은 어떤 생산의 뭐예요?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뭐예요? 이것은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판매비, 판매할 때 판매의 어떤, 그 다음에 관리의 효율성, 생산, 관리. 이 안에는 또 뭐 연구 개발도 들어가 있잖아요. 연구 개발,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 모든 것들이 다 들어요. 관리, 마케팅, 판매의 효율성, 이건 생산의 효율성. 영업이익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것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왜냐하면 이것은 생산의 효율성도 있고
판매, 관리, 마케팅, 연구 모든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될 때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회사는 경제적 혜자가 있구나.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분야는 어떤 회사건 진입을 해요. 돈 많은 회사들은 진입을 해서 당연히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진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진입을 못하게 하는 어떤 배타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 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오랫동안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하는 회사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악재에 의해서 실적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 악재가 일시적이냐 지속 가능하냐를 따져가지고, 왜냐면 경제적 혜자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따져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게 어려운 거죠. 통찰력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따지고 내가 관찰하고 투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투자하는 게 어려운 거고. 자, 이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조원가에서 물건을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물건이 팔린다. 그럼 뭐예요? 매출이잖아요. 물건이 팔리면 매출이고,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재고가 돼요. 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재고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건 기초 원재료 재고는 여기서부터 기초 재무상태표의 기초 원재료 재고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재고는 뭐가 있냐면 기말은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원재료 있죠. 원재료 재고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만들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제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재고가 있어요. 타계정 대체액은 뭐냐면 우리 만들다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접대를 한다든지, 다른 뭐 또 회사 거래처에다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 직원들한테 선물을 주면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연구개발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뭐 건설 중인 자산, 뭐 기계장치로 사용한다 그러면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 기계장치,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누는 게 타계정 대체라는 거죠. 이건 저번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증가된다는 건 뭐예요? 재고자산이 증가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매출 채권이 증가되는 거하고 재고자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금이 나갔다는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죠.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나갔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뭐예요? 줄어들죠.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될수록 현금이 줄어들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할수록, 즉 현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만큼 현금이 줄어. 그러니까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될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의견이라고 했고, 현금 흐름표의 현금은 팩트라고 했어요. 의견과 팩트가 너무 차이가 나면 뭐예요? 피드백, 이건 뭐냐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의견. 그럼 뭐냐면 뭔가 이익의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견과 팩트가 비슷할 때 이게 뭐냐면 이익의 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 질을 구하는 지표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익의 질. 이익의 질은 뭐예요? 그 단기순이익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쵸? 그래서 이게 1이거나 1과 비슷하면 이익의 질이 좋다. 1과 비슷할 때 이익의 질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재고자산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매출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금 흐름표의 변동분하고 좀 틀려요. 당연히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채권 안에서도 우리가 무슨 뭐 재각을 한다든지, 현금은
현금에 거래는 없이 그냥 그 비현금 거래가 있어요. 제각을 한다든지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매출채권 없애주는 거. 그렇죠. 현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현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대손 충당금이 뭐야 제각 외 그다음에 또 뭐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서로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도 현금 거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이때 이 변동분하고 이때 이 변동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의 변동분을 우리가 막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그것은 맞냐 틀리냐는 공인회계사들이 다 감사할 때 하기 때문에 그냥 맞다고 가정하고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사는 뭐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회계감사를 안 한다고 했어요. 4분기에 회계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분기에는 뭐예요? 재고자산을 통해서 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냐면 재고가 많은 회사들은 평가를 많이 못 받아요. 시장에서 가격, 주가에 대한 평가를 많이 못 받아요. 재고자산이 많은 왜 이익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1, 2, 3분기는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어떤 그 재고를 통해서 이익을 어떤 조작을 할 수 있죠. 제가 뭐라도 회계는 역사인데 역사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엿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역사라고 했어요. 역사가. 역사가는 뭐예요? 역사가 똑같은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역사가가 선택을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되지만 어떤 사건은 역사가 선택을 안 해서 그냥 일상적인 사건인 거예요. 역사가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러면 회계에서 역사가는 뭐예요?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 주주란 말이죠. 최대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1, 2, 3분기는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투자하되 뭐냐면 스프레드가 낮을 때 투자해서 높아질 때 하고 가급적이면 재고로 조정하는 회사들은 이왕이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커질 때 커져가지고 재무상태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많이 계산되고 재고를 많이 줄여놨을 때 그때 이제 이익이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서 나중에는 또 언제든지 또 이익 재고자산을 늘리면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유형자산이 있어요. 무형자산이 있고 여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유형자산이 크냐 무형자산이 크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가장 큰 계정 과목이 그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면 돼요. 유형자산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 회사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전통적인 산업이구나. 무형자산이 엄청나게 크다. 이 회사는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어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미래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구나. 미래 지향적인 회사구나.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그냥 추론을 하시고 나가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맞다는 거죠. 이런 식이고, 자, 유형자산이 커진다. 뭐예요? 유형자산이 커지면 그만큼 유형자산을 현금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유형자산이 커지는 것은 뭐예요? 현금 활동의 마이너스예요. 자산이 커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 커지는 것은 마이너스다. 그럼 뭐냐? 이건 투자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유형자산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줄어드는 것은 뭐냐면 유형자산을 팔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현금 유입액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살 때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살 때 유형자산을 살 때 매수할 때 뭐 현금을 주잖아요. 현금을 주는데, 아니면 대출도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준다고요. 대출을 받아서 주든지 하여튼 현금을 준다고요. 살 때 잔금 청산일 현금을 다 주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현금을 줄 때 살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자산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면 너무 비용이 많잖아요. 사는 순간에. 그래서 뭐냐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를 시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배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가 많아지면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이 경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면 매출 원가가 높아지고 비용 어떤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줄어들고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높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즉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은 뭐예요? 현금은 안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구하려면 어때요? 줄어든 만큼 플러스를 해야, 그렇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플러스를 해야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처럼 이렇게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은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자 성격이 있잖아요. 고정비 성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황이 안 좋은 회사가 업황이 좋아지는지 전방 산업을 보고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가 많은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턴어라운드 되면 어때요? 보통 좋아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때는 단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약간 턴 하려고 하는, 이익은 적어요. 이제 턴 하기 전이니까 이익은 적지만 아주 조금 나왔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왜?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좀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턴 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현금 흐름표를 잘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하나 더 이제 보시면 차입금 있죠. 차입금은 뭐예요? 차입금은 뭐가 나와요? 이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자 비용은 뭐예요? 금융 비용으로 들어가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부 부채가 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이자부 부채. 뭐냐면 이자 비용은 뭐냐면 이것도 약간 고정비 성격이 있어요. 고정비.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재무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재무 레버리지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크다. 지렛대잖아요. 지렛대. 레버리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좀 많은 회사가 뭐예요? 턴 어라운드 한다. 매출이.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융자산은 뭐예요? 금융자산은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 중에서 그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는 직접법으로 해요. 직접법으로.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이것들을 제거를 해요. 이자 수익은 마이너스, 이자 비용은 플러스, 법인세 비용은 뭐예요? 플러스, 배당금 수익은 마이너스로 해서 단기 순이익에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다음에 이자를 실제로 받은 거, 이자 수취, 그 다음에 이자 지급,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실제로 현금으로 납부한 거, 그 다음에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거, 배당금 수취해가지고 여기 밑에다 별도로 써요. 별도로. 이게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 자, 오늘은 대략적으로 한번 재무제표 상에 서로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재무제표를 머릿속에 사진을 박아놓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이제 더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탐정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쭉
수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는 이 그림은 좀 머릿속에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찍어 놓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뭐 대략적으로 했어요. 다음에도 한번 좀 오늘 안 한 것들 한번 더 하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가져보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물어본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내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뭘 공부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내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자유자재로 회사 분석할 때 써먹지를 못해요. 이제 훨씬 더 이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하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